위대한 개츠비, 저자 스콧 피츠제럴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조언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그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가족은 늘 말보다는 그 의미를 중요시해왔고,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않는 습관을 들였고, 이러한 습관은 저를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성을 쉽게 감지하고 그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는 정치인처럼 부당하게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진 슬픔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확신은 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떤 분명한 신호로 인해 비밀이 드러나려고 할 때 저는 종종 잠을 자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척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친밀한 고백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표절되었거나 명백하게 억압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끝없는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제안하신 것처럼 저는 때때로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놓칠까봐 약간 두렵습니다. 이처럼 관용을 베풀다 보니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은 단단한 바위나 젖은 습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에 기초하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가을 동양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이 영원히 통합되어 도덕적 관심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을 엿보는 것에 대한 특권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 책의 주인공 개츠비만이 제 반응에서 예외였습니다. 만약 성격이 성공적인 행동의 연속이라면 개츠비에게는 삶의 약속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창의적 기질이라는 이름 아래 품이 있고 희망에 대한 특별한 선물이었으며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낭만적인 준비였습니다. 결국 개츠비는 좋은 사람으로 드러났고 개츠비의 꿈을 통해 흘러나온 오염 때문에 저는 인간의 실패와 가을의 사랑에 대한 나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 동안 이 중서부 도시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캐러웨이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부크루크 공작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지만 실제로 우리 가문을 세운 이는 제 할아버지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1851년 이곳에 정착하여 남북전쟁 때 대리병사를 보내고 나중에는 오는날 아버지가 경영하는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선조를 만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 사무실에 걸린 그의 엄격하게 그려진 초상화를 통해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25년 뒤인 1915년에 뉴헤이븐에서 졸업한 후 대전쟁으로 불리는 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전쟁의 반격을 너무 심하게 즐겼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중서부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변방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동부로 이주하여 채권업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채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저 역시 한 명의 독신 남성을 추가로 부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모와 삼촌들은 마치 제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 저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1년간의 재정 지원에 동의했고 몇 차례 연기 끝에 저는 마침내 22살의 봄에 동부로 영구히 이사했습니다. 도시에서 집을 찾는 것이 실용적이었지만 따뜻한 계절이었고 저는 방금 넓은 잔디밭과 친절한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동료가 통근이 가능한 도시에서 함께 집을 구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 아이디어는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월세 $80짜리 날씨 좋은 판잣집을 찾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사가 그를 워싱턴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저는 혼자서 시골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개 한 마리를 키웠지만 그가 도망칠 때까지 며칠 동안만 그와 함께했고
핀란드 출신의 가정부가 내 침대를 정돈해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보다 더 최근에 도착한 한 남자가 길에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웨스트에그 마을까지 어떻게 가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그와 함께 걸으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이드였고 길 찾는 사람이었고 원래 이곳의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게 저에게 이웃의 자유를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빠른 영화 속에서 사물이 자라나듯 햇빛과 나무 위에 커다란 잎이 자라면서 저는 여름과 함께 다시 삶이 시작된다는 익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읽을 거리가 많았고 숨이 차오르는 젊은 공기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은행권과 신용증권, 투자증권으로 총 12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새 돈처럼 제 선반에 빨간색과 금색으로 서 있었고 마이다스와 모건, 마이세나스만 알고 있는 빛나는 비밀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저는 많은 책들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문학을 더 좋아했습니다. 한 해에는 예일대 신문을 꽤 엄숙하고 명확한 사설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 삶 속에 되살려내고 모든 전문가들 중에 가장 제한된 범위의 사람, 즉 정통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버릇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의 창문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북미에서 가장 이상한 공동체 중 하나에 있는 집을 빌린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뉴욕 동쪽 끝에 있는 그 가느다란 섬에 있었고 그곳에는 다른 자연적인 호기심 중에서도 두 개의 독특한 형태의 땅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윤곽이 같고 오직 커티베이로만 분리된 커다란 두 알이 서반구에서 가장 무명화된 바다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거대한 물가로 솟아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알처럼 둘 다 접촉 끝이 납작하게 부서진 완벽한 알은 아니었지만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에게는 그 신체적 유사성이 영원한 경의의 원천이었습니다. 날개 없는 사람들에게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웨스트에그에 살았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피상적인 수단이었지만요. 저희 집은 사운드에서 불과 5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한 시즌에 12,000 또는 15,000달러를 받고 임대되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떤 기준에서든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탑이 있고 다른 쪽에는 담쟁이 동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잔디와 정원이 있는 노르망디 호텔 드비를 거의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개츠비의 저택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개츠비 씨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저택이라고 해야겠죠. 제 집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작은 것이었고 이웃의 잔디밭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고 백만장자들이 편안한 근접성을 월 80달러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커스터디 베이 건너편에 있는 이스트에그의 하얀 궁전들이 물가를 따라 반짝이고 있었고 저희 여름 이야기는 실제로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을 먹으러 그곳에 차를 몰고 가던 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데이지는 제가 한때 잘 알던 이촌이었고 저는 톰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저는 그들과 시카고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양한 체육 대회에서 축구를 하며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국가적인 인물이었고 21세에 달성한 탁월함 이후 모든 것이 하향세를 보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고 대학 시절에도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는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왔고 그의 부는 당신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포니 몇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한 남자가 그렇게 할 만큼 부유하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왜 동부로 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내고 그 후에는 폴로 경기를 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불안정하게 떠돌았습니다. 데이지가 전화로 그 이유를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지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톰은 영원히, 어쩌면 약간 슬프게도 복구 불가능한 축구 경기의 드라마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온화한 바람이 부는 저녁, 나는 이전에 전혀 몰랐던 내 친구 2명을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들의 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시작하여 집으로 이어지는 잔디밭은 4분의 1 마일을 달려가며 화려한 빨간색과 흰색의 조지아 식민지 시대 스타일 저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저택은 만을 내려다보며 빨간색과 흰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해시계와 벽돌길을 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이어졌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집에 도달했을 때 그 앞은 프랑스식 창문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이제는 반사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오후에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은 현관에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해입은 시절부터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다소 거친 입모양과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2개의 오만한 눈이 그의 얼굴을 지배했고 그는 마치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승마복마저도 그의 엄청난 힘을 숨길 수 없었고 반짝이는 부츠를 신었을 때 그의 얇은 코트 아래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잔인할 정도로 강력한 몸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허스키한 테너 목소리는 그가 전달하려는 솔직함에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 속에는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성애적인 경멸마저 담겨 있었고 뉴에이븐에서는 그의 도발적인 태도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류 사회에 속해 있었고 친밀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의 가혹하고 도전적인 마음 속에서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현관에서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좋은 곳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 팔로 나를 돌아보며 그는 앞에 경치를 가리키는 넓고 평평한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에는 깊고 향기로운 장미가 가득한 5에이커 규모의 이탈리아식 정원,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모터보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석유 부호 데메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정중하게 나를 돌려 세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이 도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고 양쪽 끝부분이 프랑스식 창문으로 열려있는 쥐약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문은 매우 커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마주하며 하얗게 빛났습니다. 미풍이 방 안을 가로질러 불어오며 한쪽 끝에서 커튼을 휘날리고 다른 쪽 끝에서는 창백한 깃발처럼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은 천장의 웨딩 케이크 같은 장식을 향해 커튼을 비틀어 올리고 와인색 바닥 위에 파문을 일으키며 마치 바다 위를 부는 바람처럼 그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 완전히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거대한 소파였으며 그 위에 2명의 젊은 여성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풍선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 사람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드레스는 마치 집 주변을 잠시 비행한 뒤 다시 돌아온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이 휘둘리는 소리, 똑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톰 뷰캐넌이 문을 닫았고 그가 잡았던 바람이 방 안에서 사라지며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커튼, 카펫, 그리고 2 젊은 여성은 마치 풍선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처럼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2 여성 중 1명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몸을 뻗고
완전히 움직임이 없었으며 마치 무언가가 떨어진 것처럼 균형을 잡고 있는 듯 턱을 약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눈의 구석으로 보았다면 그녀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방에 들어와 그녀를 방해한 것에 대해 거의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여성 데이지는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양심적인 듯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댔고 그 다음에는 터무니없이 매력적인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웃었고 나도 웃으면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행복으로 인해 마비되곤 해요. 데이지는 다시 한번 매우 기지 넘치는 말을 하며 웃었고 잠시 동안 내 손을 잡고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세상에 나만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데이지는 그녀의 친구의 성이 베이커라고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어쨌든 베이커 소녀는 입술을 떨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가 빠르게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가 균형을 잡고 있던 것이 분명히 약간 흔들리며 그녀에게 무언가 두려움을 준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입가에는 일종의 사과가 맴돌았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행위는 나로 하여금 경탄의 찬사를 자아내게 합니다. 나는 낮고 짜릿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사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각각의 발언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음표들의 배열처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러웠고 밝은 눈과 열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보살피던 남자들이 잊기 어려워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어봐라고 속삭이는 듯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곧바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들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동부로 가는 길에 시카고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사랑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나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황폐해졌어요. 모든 차들은 애도의 표시로 왼쪽 뒷바퀴를 검정색으로 칠했고 북쪽 해안을 따라 밤새도록 애절하게 울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톰, 내일 돌아가자. 그녀는 무심코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봐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는 3살인데 잠들었어요. 아직 못 봤나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녀를 만나 봐야 해요. 그녀는 그 순간 방 안을 끊임없이 거닐던 뷰캐논이 멈춰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닉? 나는 증권 거래를 해요. 누구랑 하나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동부에 머무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데이지를 힐끗 바라보며 나도 동부에 있을 거야. 걱정 마. 다른 곳에서 살면 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이커 소녀가 너무 갑작스럽게 절대라고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만큼 그녀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품을 하고는 일렬의 빠르고 능숙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뻣뻣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저는 그 소파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라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데이지는 나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당신은 뉴욕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베이커 양은 방금 식료품 저장실에서 가져온 듯한 4잔의 칵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굶주 중이에요. 그녀의 호스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술잔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술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베이커 양을 쳐다보며 그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날씬하고 작은 체구에 마치 젊은 해군 생도처럼 자신감 있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군인처럼 당당했습니다. 햇빛 아래 그녀의 회색 눈은 창백하면서도 매력적이었고 불만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나를 향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이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웨스트에그에 살고 있군요. 그녀가 비꼬아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개츠비를 알고 있을 거예요. 개츠비? 데이지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그가 바로 우리 이웃이라고 말하려고 하기도 전에 톰 뷰캐넌은 긴장된 팔로 나를 잡아 방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체스말을 다른 칸으로 옮기듯이 말이죠. 가늘고 나른한 몸짓으로 그들의 손을 엉덩이에 가볍게 얹은 두 젊은 여성은 우리를 앞서 일몰을 향해 열린 장밋빛 현관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네 개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테이블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왜 촛불인가요? 데이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2주 뒤면 1년 중에 가장 긴 날이 될 텐데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1년 중 가장 긴 달이 지나가면 그리워하나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베이커 양이 테이블에 기대어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를 당황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계획하나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에 통증을 느낀 듯 눈을 자신의 손가락에 고정시켰습니다. 봐요. 그녀가 불평했습니다. 다쳤어요. 우리 모두가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검고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한 일이에요, 톰. 그녀가 탓하며 말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당신이 한 일이에요. 이건 제가 인간의 짐승과 결혼하여 얻은 결과예요. 나는 헐킹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톰이 농담으로도 라고 반대했습니다. 헐킹. 데이지가 고집했습니다. 가끔 그녀와 베이커 양은 동시에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전혀 수다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하얀 드레스와 무욕의 상태에서 비롯된 그들의 비인격적인 매력만큼이나마 멋졌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었고 톰과 저를 받아들였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조금 더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감이나 아니면 단지 저녁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서두름 없는 불안감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원시적으로 만들어요, 데이지. 나는 클라레 와인 두 번째 잔을 들며 고백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 없이 던진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명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톰이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한 지독한 비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다드의 유색 제국의 부상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나는 그의 열정적인 태도에 다소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정말 훌륭해요. 모두가 읽어야 해요. 백인종이 완전히 지배를 잃을 거라고 해요. 그 책은 과학적이며 증명되었어요. 톰이 깊은 책을 읽고 있어요. 데이지가 예상치 못한 슬픔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긴 단어들이 가득해요. 그 단어가 뭐였지? 이 책들은 모두 과학적이라고. 톰이 조금 짜증을 내며 그녀를 향해 고집했습니다. 이 작가는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우리 같은 지배적 인종에게 달려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상황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해요. 데이지가 뜨거운 태양을 향해 깜짝 놀라는 듯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해요. 베이커 양이 말을 시작했지만 톰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유럽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데이지를 포함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데이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낸 모든 것, 과학과 예술을 포함한 것이죠. 이해가 가나요? 그의 집중력에서 어떤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의 이전의 안일함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더욱 급해진 듯 했습니다. 거의 바로 전화벨이 울렸고 집사는 잠시 방해를 받고 현관을 떠나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집사의 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그래서 오늘 밤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200명을 위한 실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실버를 닦아야 했고 결국 그 일이 그의 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베이커 양의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그만둬야 했어요. 잠시 동안 마지막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빛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이끌었고 숨을 멈추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곧 사라졌고 각각의 광선은 마치 저녁노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사가 돌아와 톰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자 톰은 얼굴을 찌푸리며 의자를 밀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의 부재가 데이지 안에 어떤 것을 자극한 것처럼 데이지는 다시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목소리를 밝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좋아요. 닉. 당신은 마치 장미를 연상시켜요. 그녀는 베이커 양에게 돌아보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장미처럼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순간적으로 흥분했던 것뿐인데 마치 숨겨진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그녀로부터 열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변명을 하며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이커 양과 나는 서로를 향해 의미 없는 짧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쉿 하고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먼 방에서 열정적인 소리가 들렸고 베이커 양은 부끄러움 없이 귀 기울여 들으려 애썼습니다. 소리는 일관성을 가지기 직전에 떨리다가 흥분의 절정에 도달하며 멈췄습니다. 저의 이웃이 바로 그 개츠비 씨입니다. 나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나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모르세요? 베이커 양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전 모릅니다. 그녀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톰에게는 뉴욕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요? 나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베이커 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에 그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드레스와 부츠 소리가 들렸고 톰과 데이지가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데이지가 긴장된 즐거움으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베이커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밖을 잠깐 봤어요. 정말 낭만적이더군요. 나이팅게일 같은 새가 잔디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치 크루즈 선을 타고 온 것처럼요. 낭만적이죠, 톰. 정말 낭만적이야. 톰이 대답했고 나에게는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이 된다면 마구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마구간 이야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테이블에서 지난 몇 분 동안의 일들이 마치 깨진 조각들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모두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데이지와 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베이커 양마저도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느 정도 흥미로웠을 수도 있지만 내 본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데이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식한 듯 얼굴을 손에 기대고 앉았고 그녀의 눈은 서서히 어두워지는 황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의 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죠, 닉.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비록 사촌이지만 당신은 제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전쟁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꽤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닉.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꽤 냉소적이게 되었죠.
그녀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곧 우리는 그녀의 딸에 대한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닉. 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말을 해줄게요. 듣고 싶나요? 매우요. 이건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보여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톰이 이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느끼며 간호사에게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었어요. 간호사가 여자아이라고 말하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요. 나는 여자아이라서 기뻐요. 그리고 바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름답고 순진한 바보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나는 모든 게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녀의 눈은 반항적으로 빛나며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정교하고 저는 세련됐어요. 그녀의 말이 터져 나올 때 나는 그녀가 한 말이 근본적인 불성실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녁 내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한 감정이 속임수였던 것처럼요. 나는 기다렸고 곧 그녀는 마치 그녀와 톰이 어떤 유명한 비밀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 안은 진홍색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톰과 베이커 양은 긴 소파 양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그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츠 위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램프빛이 반짝이며 그녀가 페이지를 넘길 때 그녀의 팔에 있는 가느다란 근육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요.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다음 호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녀의 몸은 불안정하게 움직여 굳어졌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10시네요. 그녀는 마치 천장에서 시간을 찾아낸 것처럼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잘 시간이에요. 데이지가 말했습니다. 조던은 내일 경기에 나가 웨스트체스터에서 할 겁니다. 아, 내가 조던 베이커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드디어 왜 그녀의 얼굴이 익숙했는지 알게 됐어요. 애슈빌, 판비치에서 스포츠 생활을 담은 사진들 속에서 그녀의 경멸적인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녀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쾌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잘 자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8시에 일어나기로 했죠? 그럴게요. 좋아요. 잘 자요, 캐러웨이 씨. 잠깐만요. 데이지가 말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을 위해 좋은 짝을 찾아줄 생각이에요, 닉. 자주 놀러와요.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와 연결될 거예요. 리넨 옷장에 우연히 가두거나 보트에 태워 바다로 밀어내는 일 같은 것 없을 거예요. 베이커 양이 계단에서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녀는 참 좋은 아이예요. 톰이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는 건 안 돼요. 누가 그러지 말아야 하죠? 데이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요. 그녀의 가족은 거의 1000살 된 고모 한 명뿐이에요. 어차피 닉이 그녀를 돌볼 거예요. 맞죠? 닉은 여름 내내 여기서 많은 주말을 보낼 거예요. 그녀에게 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왔나요? 나는 재빠르게 물었습니다. 루이빌에서 왔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죠. 내가 닉에게 베란다에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줬니? 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나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르딕 경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억나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으로 알게 된 주제였죠. 내가 듣는 모든 것을 믿지만 닉. 톰이 나에게 조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가볍게 대답했고 몇 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문 앞까지 왔고 우리는 밝은 빛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차를 시동 걸면서 데이지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 당신이 서부 여자와 약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톰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약혼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걸요. 제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분명히 사실일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약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부로 온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어요. 소문 때문에 옛 친구와의 만남을 멈출 수는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 결혼설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나를 감동시켰고 그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혼란스럽고 약간 불쾌했어요. 데이지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안고 집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톰에 대해서는 그가 뉴욕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책 때문에 우울해진 것보다 더 놀랍지 않았어요. 마치 그의 육체적 이기주의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도로변의 주문과 길가의 차고 앞에서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거기엔 새로 설치된 붉은색 주유 펌프가 빛나는 웅덩이 속에 놓여 있었죠. 웨스테이크에 있는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고 밑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동안 마당 한쪽에 방치된 잔디롤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크고 밝은 밤이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지속적인 오르간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 속을 가로지르며 움직였고 그걸 모르고 고개를 돌렸을 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0피트 떨어진 이웃의 저택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가 두 손을 주머니에 놓고 벨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은 그가 개츠비 씨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이커 양이 저녁 식사 때 그를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걸로 소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이상한 포즈로 어두운 물 쪽으로 팔을 뻗었고 저는 멀리서 그가 떨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다 쪽을 바라봤는데 부두 끝으로 보이는 초록색 불빛만이 눈에 띄었어요. 개츠비 씨를 다시 찾아봤지만 그는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